이렇게 아름다운 4월의 밤에 낭만적인 양아짐 편지 낭독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발길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분이실지 정말 감사가 됩니다. 사실 양아짐 목요 강좌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교우들은 좀 수동적으로 듣던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우리 교우들의 탤런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소리 그리고 몸짓들을 이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지 낭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낭독회는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가족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저는 양아지 문화원을 섬기는 문화위원이고요. 오늘 사회와 아주 짧은 인트로 강연을 맡은 김다은입니다. 편지 낭독회 들어왔는데 무슨 강연일까 하실까봐 시간은 10분입니다. 강연의 하두는 한국인은 왜 편지를 쓰지 않게 되었을까입니다. 한국인이 편지를 왜 쓰지 않게 되었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처음부터 한국인들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은 사실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남자들은 편지를 통해서 시대와 철학을 논하고 또 후학을 길렀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는 여성들도 글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또 자신의 지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조선시대 유학자 태계 이황은 자신의 편지를 복사본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편지 좀 돌려주세요 하고 남겨놓은 편지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민족은 편지를 쓰는 것도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언어 탄압이 있으면서 편지 쓰는 것이 용이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일기는 자기가 보관을 하지만 편지는 상대방인 수신자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손을 떠난 그 자료는 어떤 용도로 쓸지 알 수가 없고 특히 누군가에게 그 시대 일제강점기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남북의 대치가 오래되고 이산 가족이 많았지만 편지조차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편지가 단순하게 가족을 이어주기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도 제대로 편지를 쓸 수 없는 역사의 굴곡을 겪었고요. 세 번째는 독재를 겪으면서 정보 정치를 했습니다. 정보 정치라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모아다가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그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면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슬픈 역사의 굴곡 속에서
편지를 점점 쓸 수 없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편지를 쓴다 해도 책상 속에 꽁꽁 숨겨놓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선물 코너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엽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사오죠. 저는 그걸 사와서 주변 작가들에게 많이 나누어 줍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고 또 제가 편지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항상 저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엽서를 살 수 있느냐고. 한국의 엽서를. 사실 우리나라처럼 한국에 엽서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엽서만 없는 것이 아니라 편지가 사라지고 편지가 전하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를 전하고 또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을 전하던 그런 것들을 다 그 문화 습관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의 그 문학이 유럽에서는 변방에 있다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괴테의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 서간체 소설입니다. 그 소설 하나로 독일 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우리나라는 서간체 문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간체 소설뿐만이 아니라 서간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작가들이 쓴 연애 편지입니다. 작가들이 쓴 글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라고 보는 것이 연애 편지인데, 우리나라는 연애 편지, 결혼하면 태우고 가거나 숨겨 넣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학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요즘 편지 쓰는 사람이 사실 있느냐? 근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편지 문화가 사라지도록 일조한 일본은 자칭 편지 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유럽에서도 문자를 보내기보다 급한 것은 이메일, 그리고 저도 편지를 많이 한국인들에게서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편지들을 많이 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단순하게 편지를 사라졌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잘못된 굴곡 속에서 없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은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책이 이게 작가들의 연애 편지인데요. 그러면 아예 우리 서랍 속에 있는 연애 편지들을 다 꺼내놓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3년에 걸쳐서 연애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아주 재밌는 하나의 사연을 여기 들은 거 소개를 하면, 작가 부부가 60이 가까운 작가 부부가 연애 편지를 책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당신 젊었을 때 내가 보낸 연애 편지 한 통 내놔 보구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내 작가가 당신이 언제 나한테 연애 편지를 썼냐고.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연애 편지 한 통 살아왔단 말이냐.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연애 편지를 써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절절한 짝사랑해서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약속했는데 바람 맞고 돌아가면서 쓴 편지며, 정말 이것은 우리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작가들이 정말 남편, 아내 이런 내기 전에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고 나서는
도리어 더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편지 문학이란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작가들의 우정 편지였습니다. 작가들은 서로 책이 나오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쓴 책 표지는 좋기는 한데 내용은 뭐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거 조금 글자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의도적 오류인데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이라든가 혹은 독자에게 받은 어떤 편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가 한강 씨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24년 만에 답장을 한 편지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낸 것이 작가들의 여행 편지입니다. 이것은 여행지에서 엽서와 편지로 보낸 것들을 그 나라의 풍경과 함께 보내온 것들을 다 모은 건데요.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작가들은 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편지가 사라짐으로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되살리고자 수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편지 낭독은 단순한 하나의 정서적인 교류 이상을 떠나서 새로운 편지 문화를 살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처럼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한 길을 찾아보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인트로 강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가들이 작가들이 자연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해에게도 편지를 쓰고, 단풍나무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만난 달팽이에게도 편지를 써서 묶은 책이 자연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 강연의 마지막에 이 소설가 이만교 씨가 산책길에서 만난 달팽이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고 강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달팽이야, 너의 느린 걸음은 움직이지 않는 듯 하면서 어느덧 이동해 있는 정오의 태양을 닮았고, 변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변하는 세월을 닮았다. 나도 너의 동반자가 되어 너처럼 느리더라도 내 전 생애를 변화시키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자유를 향하여 이동하고 싶구나. 그러니 달팽이야, 이 편지를 받으면 내가 너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아주 잠깐만 걸음을 멈추어 주렴. 네, 저의 딱딱한 이 강연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주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두 분을 모시고 음악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집사님과 항예진 자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사진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너의 삶을 살아라. 난 참 세상 살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21하고 항상 예쁜 발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내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청마 유치안의 행복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우체국 창문에 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구절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첫 낭독자들은 두 분이 동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앞에 두 분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라면
지금 모실 두 분은 혈육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딸입니다. 문기만 장로님과 문선지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문기만 장로님께 전화 연락을 드려서 두 분이 낭송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망설이셨습니다. 다른 분하고 낭송을 하시는 줄 아셨어요. 따님이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시겠다고 너무나 반갑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 목소리에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선지 집사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를 먼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봄비가 내리는 3월의 끄트머리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이맘때쯤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왜 이리 더디 오시나, 이러다 아주 안 오시려나 싶어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에 자꾸만 가라앉게 되어요. 매해 겨울과 봄을 줄다리기 끝에 결국엔 기적처럼 봄이 오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항상 불안이 마음을 좀먹습니다. 특히나 여름처럼 따스했던 봄날이 잠깐 왔다가 신기루 마냥 사라져버린 지금 같은 날에는요. 그래도 3월은 끝나가고 약속된 봄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서셨을까요? 안녕하시냐 여쭤보면 나야 늘 만년 감기지 대답하는 나의 아빠. 추운 겨울이 누구보다 싫으실 텐데 어서 꽃샘추위가 가시기를 기다려봅니다. 저는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따뜻한 집에 올라와 커피를 마시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선물처럼 태어나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씩씩하게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날들은 때론 한겨울 골방 같았다가 돌이켜보면 어느 때보다도 따스한 봄볕 아래였구나 싶은 날들입니다. 아직 그런 날들을 살고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때의 아빠와 엄마를 기억해보기도 하고요. 원망도 서운함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감사와 사랑만이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에는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싶었던 날도 있었지요. 이렇게나 시간과 정성을 쏟아 사랑을 흠뻑 부어주는데도 제 얼굴이 굳거나 화를 내는 날이면 엄마, 나를 사랑해?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말하는 아이를 보며 그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억들을 마주해요. 운동을 싫어하는 나를 데리고 공을 차러 나가던 아빠, 같이 산을 오르던 날, 학교에 매일 데려다 주던 아침, 타지에서 받았던 아빠의 편지, 사랑이 가득한 기억들이 태산처럼 든든하게 저를 받쳐주어 평온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늘 감사뿐인가 봐요. 편지를 쓰면서 아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수많은 생각과 추억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다가 언어로 다듬어지지 못한 채 썰물처럼 흩어지고요. 날씨가 풀려도 두꺼운 외투를 껴입는 아빠, 집에서도 자꾸 담요를 두르는 아빠,
여행을 가서 즐거워 노래를 부르는 아빠, 엄마에게 시를 써서 낭독하고 노래도 불러주던 아빠, 나에게 브리트니 스피어스 CD라던가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 테이프를 선물해주던 아빠, 안나 카레니나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소개해주던 아빠, 스토너를 읽던 아빠, 생일이면 늘 손글씨로 카드를 써주는 아빠, 그러면서 딸이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었다는 것에 믿을 수 없다며 놀라는 아빠, 언젠가부터 깊어진 주름, 늘 거칠고 건조한 아빠의 손, 운동을 하는 아빠, 일상 속에서 말씀과 구역생활과 봉사를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는 아빠, 쳇바퀴 같은 빼곡한 매일을 언제나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내는 아빠, 장동건, 정우성,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리암 니슨을 전부 닮은 나의 아빠, 새삼 아빠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었음이 제 인생의 커다란 복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넌 참 아빠를 닮았지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아 안심이 되곤 했다는 것을 아실까요? 마침내 봄이 승리하고 곧 여름이 도래하면 같이 손을 잡고 양화진 묘원을 산책해요. 남는 것은 역시 추억뿐이니까 아빠는 싫어하겠지만 사진도 여러 장 찍고요. 그러자면 먼저 변덕이 심한 봄을 무탈히 건너가야겠지요. 늘 건강하셔요. 사랑합니다. 존경을 담아 당신의 딸 올림. 사실은 리허설 할 때도 서로 편지를 듣지 못하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데요. 이어서 문기만 장로님께서 편지로 하답하시겠습니다. 아빠가 결혼한 딸 선지에게, 선지야,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 선지가 아들 하진을 기쁨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수하게 살게 해주시고 사위 이영빈과 함께 믿음의 명문가정 꾸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 문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서 살림하는데 웬 직장이냐고? 집안일, 애 키우기도 힘든데 직장 구하는 것이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직장 구하는 일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일은 살아가는데 정신 에너지 조절에 매우 중요하니까 내 사춘기 때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상상만으로도 너 행복했었지?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으니 사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을 정보에 관심 갖는 것보다 앞으로 내내 지니고 살아야 할 직업 찾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비록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지금도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내가 나는 좋아. 주일에 합정동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추워서 호호거리는 하진이와 이서방과 함께 교육관 가는 모습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다들 이뻐 죽겠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랑을 선지에게 전한다.
아자아자 화팅 사랑해 From Your Dad. 장로님과 달리 집사님은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는 귀띔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쓰는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는지 사회자가 사이로 진행하지 않고 두 분이 대화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선지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아빠, 편지 제목이 결혼한 딸에게인데 딸이 결혼을 하기 전과 후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다르지. 결혼하기 전에는 잔소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한 3, 4년 되니까 잔소리할 일이 생겼는데 가정 꾸리고 잘 사는데 잘못하면 상처받고 기분 나빠할까봐 못하는 거지. 결혼하기 전하고는 결혼한 딸은 틀리지. 마음대로 잔소리도 못해. 선지는 근데 왜 나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야? 엄마가 귀뜸해 준 거야? 엄마한테 들었을 때는 아빠가 편지를 쓸 거다라는 것만 알고 저도 이제 아빠가 저한테 쓰는 것은 몰랐고요. 저도 양화진 편지 낭독회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제출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엄마, 동생, 남편 다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말로써 마음을 전하기 가장 어색하고 어려운 상대가 누굴까? 그래서 그게 아빠여서 이 자리를 빌어 아빠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 편지를 처음 들으셨는데 이렇게 편지를 듣고 나니 저에게 비친 아빠의 모습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좀 무대뽀 스타일인데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딸은 많이 감성적이라 굉장히 틀린 것 같아. 세심한 부분 이런 걸 다 공감해주고 그러지를 못하고 산 것 같아. 선지는 결혼하고 나서 아빠가 좀 결혼하기 전보다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입장이어서인지 오히려 더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그런 게 클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됐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는데 필요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 전과 편지를 써서 낭독을 하신 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선지 결혼하고 한 4년 이 정도 되니까 하진이가 컸는데 직장을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잔소리는 못하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게 됐지. 기도 한 3, 4년 했는데 답답한 거야.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에게 전달을 해주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던 차에 우리 구역예배 하면서 양화진에 편지 쓰기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라 그래서 그럼 내가 선지한테 편지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지.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양화진 그 편지 하지 교회 행사인데 해야지. 누구한테 써? 몰라. 그러고 말 안 해줬지. 그러면서 편지 쓰는데 길게 쓰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러다는 못 쓰겠다 하고 최대한 기도한 내용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선지는
지금 들어서 기분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와서 발표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이제 내가 편지 쓴 거 알아도 바로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뭐 기분 상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버렸네. 이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버지와 딸 두 분의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 감동이 됩니다. 혹자는 눈물이라는 게 오장육부를 돌아서 나오는 물이라는데 그 물이 몸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입니다. 두 분 다 아마 이 아름다운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고요.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딸의 편지에 있는 것처럼 누구누구를 닮고 누구누구를 닮고 누구누구를 닮은 장로님과 그 다음에 글솜씨가 아주 좋은 우리 집사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동한 만큼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마 유치한의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우체국 창문에 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로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족한 얼굴로 왔은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그립고 정다운 사연들을 보내나니 편지 지금과 같이 편지에 그립고 정답고 슬픈 사연을 쓴 두 번째 낭독자를 모시겠습니다. 김경옥 근사님 나와주세요. 김경옥 근사님은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보고 싶은 동생 레이첼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싶은 동생 레이첼에게 어제 너랑 통화하고 간밤에 꿈속에서 너를 만났어. 환히 웃으며 언니 하고 달려와 내 품에 꼭 안겼지. 깨고 나니 당장이라도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 레이첼, 네가 18개월짜리 아이 손을 잡고 공부하는 남편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오르던 날의 내 모습이 선연한데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품에 안겨가던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 그 긴 세월 동안 네가 40kg도 안 되는 깡마른 몸으로 유학생의 아내로서 견뎌낸 세월이 녹록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네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고 별 내색 없이 괜찮다 했지만 나는 여러 일을 겪으며 하루하루 써내려간 네 삶의 히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라 믿는다. 내가 미국에서 둘째 아기를 낳았을 때 무엇보다 내가 달려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단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집에서 너를 낳았을 때 공주님 낳았다고 기뻐하셨고 나도 여동생이 생겨 너무 좋아서 학교에 가서 자랑을 했지.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동그란 눈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어머니는 손수 원피스를 만들어 입히고 새 신발을 사 신기고 예쁜 모자를 씌워서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며 한박꽃처럼 웃으시며 행복해 하셨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엄마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으셨다. 어머니는 서울을 오가며 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내 산바라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만 어머니는 복수를 뽑아도 차오르고 그마저도 곡기를 끊으니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누워 계셔만 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너는 한창 캠퍼스의 낭만을 누려야 할 시기였는데도 아버지를 보살피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병구안을 했다.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특히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머니가 내 산바라지를 하기 위해 그 먼 곳을 마다 않고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나라도 달려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알아주렴. 나는 멀리 있으면서도 너희 가족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네가 힘들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도 함께 울었다. 조카들 먹일 과자와 반찬을 우체국에서 붙이면서 내 마음도 밤새 쓴 편지에 담아 보내곤 했다. 그래서 어린 조카들이 이모가 보내준 김에 싸서 밥 한 그릇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레이첼, 정말 귀여웠던 막내 동생이 어느덧 나이 50이 넘었네. 내가 대학생 시절에 방학 때 집으로 내려가면 너는 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언니가 서울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글썽이곤 했지. 내가 일찍 집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결혼을 하고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 너와 자주 만나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미국에 떠나서 자주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자매가 각자 다른 곳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선물이고 기적인 것 같아. 너는 모태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찬양대에 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니 참 놀랍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동안 특별히 학연, 지연이 없는 미국에서 너희 부부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제부는 필라델피아 메스트 코랄 지휘자로 한인 지역 사회를 위해 자신의 탤런트를 아낌없이 들여왔으니 주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구나. 너도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필라델피아 지역 한국 학교 교장으로 섬기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의 아버지에게는 자식된 도리와 책임감에 짓눌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주신 복을 감사히 받고 또 원하는 것을 아이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삶의 무게, 뼈와 살마저 다 빠져나간 가볍디 가벼운 몸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신 엄마이다.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에 채 100일도 안 된 젖먹이를 떼어놓고 부랴부랴 내려갔는데 친척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을 어찌 키웠는데 물 한 잔도 없냐. 어서 음식을 차리고 자식들은 베옷에 지팡이를 들고 종일 곡을 해라. 그때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엄마는 생전에 원불교를 믿으셨는데 원망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 속에서 구원의 확신은 없으신 것 같았다. 56년 숨가쁘게 살아오신 엄마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30대 초반 철없는 나이여서 어른들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날 나는 내가 죽을 때는 기도 소리와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 품에 안길 거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단다. 엄마에게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안의 복이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레이첼 그리고 제이콥, 지금처럼 들의 산에 꽃이 피면 꽃을 좋아하시던 엄마 얼굴이 떠오르네. 다음 달에 오면 엄마 산소에 같이 가자.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드리자. 그리고 온 가족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가자. 2024년 3월 25일 사랑하는 언니가.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특히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한국 이름이 아니라 레이첼이라고 쓴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619역 소속된 김경옥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여동생이 이름이 미국 이름이 레이첼이고 제 분은 제이콥이에요. 성경에 보면 둘이 부부잖아요. 네, 자매로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을 담으신 것 같은데 이 편지를 쓰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편지를 쓰면서 엄마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것은 저의 30, 40대를 또 애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애도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정말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또 삶 전체를 향한 우리의 애도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게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지는 못하지만 차후에 이 동생이 이걸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언니는 편지를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동생도 편지를 자주 쓰시나요? 동생이 만약 듣는다면 어린 시절의 그 꼬마처럼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과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지를 정말 자주 서로 보냈거든요. 뭐 63빌딩 구경시켜달라는 편지도 왔었고요. 최근에 감동적인 것을 찾아보니 언니가 편지로 보내주는 사랑의 메시지들로 나는 너무 든든하고 행복해. 그리고 언니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고맙고 사랑해 하는 내용입니다. 네, 편지를 보면 세상의 자매라기보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자매가 된 것에 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자매라는 표현, 또 형제라는 표현이 조금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근사님의 편지를 문학적으로 보면 매우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 글솜씨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이고, 제가 문학소녀였어요. 그리고 대학 때 이대 학부라는 데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나중에 2001년도에는 시와 시학이라는 문예지의 시 부분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시인이십니다. 당시에 시집을 내자는 권유도 있었는데 아무도 제 시집을 안 살까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근사님의 그 편지를 통해서 편지가 단순히 사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가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도의 방향도 생각하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많은 작가들의 편지들처럼 우리 교회 교우들의 전도 편지들도 언젠가는 한번 엮어서 책으로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또 한번 바꾸기 위해서 우리 김재경 집사님의 노래와 연주를 듣도록 할 텐데요. 김재경 집사님은 음악 그룹 멜로 브리즈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멜로 브리즈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로 브리즈는 요즘 계절에 부는 이런 산들바람의 브리즈라는 뜻과 부드러운 달콤한이라는 멜로우가 붙여진 팀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이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바꾼다고 했는데 아까 제목이 잠깐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에 관련된 노래 그리고 아버지에 관련된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당신께서 가신 후 내 주인 편에만 갔죠. 믿을 수 없이만이요. 내 어머니 당신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만 아직도 난 당신께 투정만 부리고 있는군요. 어머니 날 아시죠? 외롭고 약한 나를 세상 물정 모른다 하시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이제 아니죠. 내 어머니 당신께 약속드릴 게 있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강한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해 썼다.
이런 탤런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김재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정말 유치한 내 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세상의 고달픈 바람길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어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낭송할 편지는 정말 세상에 그 바람길에 시달리고 나부끼었기 때문에 서로 더 어지삼고 필 수밖에 없었던 관계의 편지입니다. 이유현 권사님이 나의 손자 데니에게라는 제목으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데니는 다니엘의 약칭이자 애칭이라고 합니다. 나의 손자 데니에게, 사랑하는 데니야,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 바람도 잦아들고 꽃들이 기지개를 켜며 한껏 이쁜 얼굴을 자랑하는 계절이 되었구나. 거리마다 하얀 목련, 분홍 진달래, 노란 개구리 등이 개나리 등이 온갖 꽃망울을 한껏 터뜨리는 봄이 왔다. 계절 탓일까 문득 만물의 생기를 보니 우리 데니가 집에 왔을 때의 기쁨이 떠오르면서 할머니가 감개무량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선물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니? 8월 말 출생 예정이기에 누나에 이어 두 손자, 손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겠다 싶었고 매일 축하의 마음으로 너희 탄생을 기다렸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엄마가 중기 초음파 검사를 갔다가 그날로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원래는 초음파 검사 날짜도 며칠 뒤였는데 내 누나의 유치원 참관 수업 일정이 생겨 너희 엄마가 검사일을 며칠 앞당겼으니 망정이지. 지금도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단다. 내 엄마는 맥도날드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수가 줄어들어갔다. 3주간의 입원 후 결국에는 더 뱃속에 있으면 산모도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넌 그렇게 급하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지. 24주 만에 750g이라는 너무 작은 몸무게, 삶과 죽음의 확률이 반반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호스 및 주사 바늘들을 온몸에 꽂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너희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른단다. 어디 할머니뿐이겠니? 양가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 모두에게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교회 중보기도도 함께 해주셨단다. 그런 의미에서 데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로 빚진 자였단다.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에 미수관 망막증 시술에 비정상 폐포들 속에서 정상 폐세포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약들에 먹는 일과 코로 호흡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너를 보며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른 등이들에게 그러한 많은 수술과 약들이 필요한지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내가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로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 수많은 치료가 필요했고 많은 주사와 약들, 보기만 해도 애처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너는 늘 울음끝도 짧았고 항상 천사 같은 미소로 나를 위로하곤 했다. 그렇게 넌 역설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몇 배 이상의 커다란 기쁨을 주었단다. 발달 지연이 생길지도 몰라 걱정하던 와중에 네가 속옷을 양손에 쥐고 그 옷을 균형 삼아 처음으로 혼자 걸음마를 했던 그날, 또 혹시 말이 늦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언어 치료를 다니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와중에 뒤늦게 터지게 된 너의 쫑알쫑알 거리는 말소리를 듣게 된 그때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눈물이 있었기에 기쁨이 배가 되었다.
엄마의 자궁에서는 충분히 잊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 없는 사랑과 긍휼로 늘 너를 붙잡아 주셨다. 주님만이 너희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니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무쪼록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 기도의 빛을 앞으로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봉사하며 잘 갚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처럼 일찍 이 세상에 나오게 될 다음 세대의 아기들에게도 내 존재와 자체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란다. 마지막으로 올해 할머니 교회의 표어가 다니엘서 6장 10절이야. 사랑하는 나의 손자 데니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늘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새의 힘을 주신단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니가 되기를 언제나 바라며 사랑하고 축복한다. God bless you, 데니. 2024년 싱그러운 봄의 초입에서 할머니가.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편지 내용을 보면 봄에 피어나는 꽃들의 생명력을 보고 어린 시절의 데니의 생명에 관한 그 해상 때문에 편지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데니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네. 이야기해 주셔요. 네, 저 439역 이유연 권사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니엘서 6장 10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정한재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끝에 항상 할 때 늘 제가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마음이 타는 듯이 진짜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데니 태어나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가 또 내가 조마조마하고 우리 얘 엄마랑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또 병원도 다니고 그랬지만 늘 희망을 주고 또 꿈을 주고 또 너무나 귀엽고 잘생긴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안아주고 쓰다듬고 아침부터 제가 5시에 가갖고 밤 8시, 9시까지 늘 우리 손자들을 돌보고 또 우리 며느리가 또 저 워킹맘이라 늘 바쁘고 애쓰지만 늘 내가 우리 데니 수능 볼 때까지 걱정 마라. 내가 뒷바라지 다 하고 네 살림 다 할 테니까 나 힘 하나도 안 들어. 이렇게 날 그렇게 해서 데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데니는 오지 못했습니다. 학원 공부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신에 데니가 그린 그림이 할머니의 편지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림은 데니가 6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색감이 매우 좋은데 혹시 손자가 예술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데니가 처음에는 내가 다니엘이라고 이름 진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나 너무 다니엘 고생한 거 우리 데니한테 싫으니까 하지 마 그랬더니 얘 엄마가 살짝 또 걔가 미국에 가서 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살짝 또 거기 애들이 다니엘도 있고 그러니까 데니로 이름을 바꾼 거, 데니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데니가 지금은 진짜 너무 운동을 좋아하고 또 공도 엄청 잘 차요. 그래서 할머니 나는 꼭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된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우야 그냥 취미로나 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제가 맨날 그렇게 데리고 다독거리고 또 다방면에 또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할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받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교훈 삼게 됩니다. 편지를 쓰시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데 며느님의 도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데니 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데니 엄마랑 나랑은 우리 데니랑 또 위에 또 손녀 서로 함께 하느라고 무척 또 사이가 좋고 저를 또 굉장히 또 믿어요. 그래갖고 물론 이제 걔가 또 여러 가지 또 신앙도 좋고 또 어떻게든지 데니를 또 신앙인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또 항상 누구든 어디든지 친절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제가 늘 저기 믿고 또 이렇게 잘하리라 항상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현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마 유치원의 행복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나는 행복하였네라.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이 구절은 사실 우체국에서 편지를 쓸 때 편지의 마지막 그리우니 그럼 안녕하고 마무리하는 멘트이긴 하지만 설령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낭독의 마지막 차례인데요. 윤덕남 집사님을 모시고 비 오는 날 아버지께 쓴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덕남 집사님은 지금 세상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간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담기엔 너무도 차가운 비입니다. 이제 저 차가운 빗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움직임과 세상의 속삭임을 가만히 바라보며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하늘 좋은 곳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사과나무를 심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저 빛처럼 차갑고 시립니다. 아버지는 저런 빛 속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가난한 얼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 그곳에는 이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산을 펼쳐보아도 차가운 빗방울이 손등에 닿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땅속으로 들어가 삶과 죽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시민이 되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곳저곳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는 물가를 하나하나 적어야 합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읽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짧은 속삭임도 듣게 됩니다. 사과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무덤 옆에 어머니와 함께 심어놓은 석류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든 물을 석류나무에게 다 쏟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이 차가운 빗속을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산을 펼치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시장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하는 물가를 하나하나 백지 위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과 하나와 배 하나와 무 하나와 애호박 하나와 오이 하나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심은 사과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특히 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08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윤덕남 집사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했을 때 양화진 모교 강좌를 취재하려고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대담할 때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백천교회에 몸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산 증인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양아진 모교 강좌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낭독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양아진 문화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 오는 날 그 소천은 아버지께 편지를 쓴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혹시 양아진 편지 공모가 이 편지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보통 때도 이런 글을 쓰시는지요? 제가 자주 글을 쓰는 편인데요. 양화진 편지 공모를 듣고 저도 한번 편지를 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날은 또 비가 좀 내리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쓸까 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낭독한 편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오늘도 이곳저곳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는 물가를 하나하나 적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낮은 자들과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일이 무슨 일이었고 집사님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가를 하나하나 적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부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식구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버지는 이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정원에 나무를 심고 뭐 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가져가고 심고 또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구청에서 물가 조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27가지 물품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은 자기 그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 많은데 매우 활발한 사회와 연결 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사실 제가 작가이다 보니 그 편지의 표현이 매우 단련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자기 소개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혹시 글로서 사회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원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제가 문예창작과를 가가지고 이제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성과라면은 2014년도에 시인동네라는 개간지에서 시가 당선됐고요. 2019년도에 경상일보 신춘문예에서 그때 단편 소설이 당선됐습니다. 단편 소설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단편 소설의 제목은 영혼의 음각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혼의 음각의 소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작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소설을 읽었고 또 오늘 이 낭송을 들으니까 모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가 생각이 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항상 자각하라는 뜻인데요. 앞으로도 아마 주변의 생명을 일깨우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덕남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준비된 사실 낭독은 거의 끝났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은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질문도 좋고요. 저뿐만 아니라 낭독하신 분들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편지라면 나는 할 말이 좀 있다, 혹은 나도 편지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하는 분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시키고 싶은 분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런 편지 낭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허락하신 저희 담임 목사님들에게 매우 감사를 드리는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문학적 혹은 문화적 소양 없이는 사실은 왜 그런 행사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모셔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목사님 중에 정한조 목사님이 소환되셨는데 편지 중에 정한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구전으로 이제 이어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글로 주셨는데 그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말보다 글이 오래 가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억하고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족에게 띄우는 편지인데 제가 구역 공부할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하도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주거 공간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이사를 갔다. 또 작은 도시에 살다가 큰 도시, 또 큰 도시 중에서는 더 좋은 곳에 이사 갔다.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늘 믿습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편지를 읽는 걸 들으면서도 시골 살다가 서울 와서 너무 좋다든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와서 좋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의 소중함, 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져서 역시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제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족에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족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꼭 써보라고 하면 저는 10대 후반과 그러니까 5학년 때인데 그리고 20대 초반 때 한번 저는 써보고 싶습니다. 10대 그때 5학년 때 사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때 다 죽을 텐데 밥은 먹으면 뭐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한동안 꽤 했던 이제 그 기억이 나서 그때를 한번 떠올려 써보고 싶고요.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너무너무 힘들어 했던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를 돌이켜보고 한번 격려를 해주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왔다고요. 김원 원장님, 다음 저희 편지 낭독회가 교우에게 띄우는 편지지 않습니까? 우리 정한조 목사님의 이 편지를 다음번
낭독했대. 아니.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라는 표현을 듣고 정말 역시 우리 목사님 문학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획을 하는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정말 저는 다음번 저희 그 낭독회 때 목사님의 편지를 그러니까, 듣기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 것은 안 보내도 되잖아요.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누가 나와서 말을 해주면 이 소감을 할 거지 한 분을 지정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가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그냥 편안하게 왔고요. 같은 구역이구라 왔는데 저도 손편지를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짧게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 교회에서 교사를 하니까 아이들한테 뭐를 주면 이제 거기다 제가 손편지를 써요. 하나님께서 최고 사랑하는 누구? 그다음에 뭐 너는 뭐 최고야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1년 다 될 때 또 스승의 날 또 애들이 또 저에게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 학년이 올라갈 때 그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년이 올라갈 때 이런 거 보면 어떤 일을 하시고? 교사거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막 큰 선물보다는 제가 마음의 선물 그런 걸 해갖고 조그만하게 이제 써갖고 주면 그걸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제가 파일을 해갖고 다 모아놨어요. 아이들 손편지를. 근데 걔네들 벌써 시집가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지금도 제가 파일에 다 껴놨고 내가 나중에 한갑 때나 칠순이나 그때 한번 펴놓고 한번 해주면 애들이 몰라요. 자기 게 내 파일에 지금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긴 편지도 좋지만 마음의 편지 메모를 해준다고 남편이 뭐 주면 여보 뭐 고마워 그러고 쓰면 남편이 뭐 말로 해요.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거를 유리에다가 써가지고 그 화장대 그런 데다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거 사주면 땡큐 써놓고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큰 것보다는 정말 사소한 거 이제 저희는 또 저번에는 아이 하나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다른 애가 전도를 해갖고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된 아이인데 이제 헌금 기도를 하게 했었어요. 그때 저는 걔가 하면은 엄마 아빠도 전도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얘를 제가 막 꼬드겼어요. 과자도 사주고 막 하면서 야야야야 너 해봐 했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성경을 기도문을 제가 써갖고 걔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갖고 너 진짜 잘했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뭐 크게 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손편지에다가 과자 하나 넣어갖고 주면 이거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행복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큰 거보다는 조그만한 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크게는 못해요. 네, 편지를 처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아주 작은 짧은 편지와 가사를 이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버이날도 다가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번 모셔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편지를 낭독할 때 남편이 혹은 딸이 이 편지를 낭독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어머니와 아내가 어떤 감정이셨을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 분이 낭독할 때? 정말 저희 남편은 워낙 말주변도 없고 저도 똑같지만 말주변도 없고 또
항상 편지를 잘 써줘요. 네, 말을 조그만 너무 편지. 잘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그 평소대로 담담하게 그냥 진실된 그런 네. 편지로만 예, 간결하게 그야말로 딸한테 직장을 꼭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선지한테 맞는 때에 맞는 자리를 주실 거야.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나 봐요. 딸은 이제 자꾸 하염없이 시간만 가고. 네, 저는 그 두 분의 편지를 들으면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인트로 강연을 할 때 부모님들은 편지를 통해서 교훈이나 자신의 지혜를 전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편지에서는 다른 것보다 그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왜냐하면 너의 일이 살아가는데 매우 큰 에너지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너가 돈을 벌라거나 뭔가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수수한 삶을 살라고 권하시면서도 그렇게 조언을 주시는 걸 보고 진짜 편지의 기능의 한 역할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받아주시면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마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외부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낭독해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먼저 제 소개를 네, 소개하셔요.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제가 왜 소개를 하셔요? 저는 아는 분이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이고 등단을 막 한 소설가입니다. 오늘 아마 낭독회를 한다고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나 어떤 형식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의 포인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음성으로 그 사람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저희는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떤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영혼 속에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결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살아 숨쉬는 그런 언어다. 예. 그리고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언어다라는 좀 그런 좀 그런 쪽으로 좀 네,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그 박사 과정의 마지막 논문을 쓰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것은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 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구에서 그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양아진 문화원은 독서 모임과 글쓰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모임은 세상에서 배우는 글쓰기가 다르게 양아진 문화원에서는 어떤 글쓰기를 배우는 것이 다른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설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격은 편지를 내주신 분과 오늘 여기 3회에 걸쳐서 오늘 오신 분 또 다른 이 낭독회에 오신 분들이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과 그 다음에 구역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게 놨는데요. 꼭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호가 되지만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면 구역과 이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아름다운 4월의 편지 낭독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